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지난 5월 6일 이재명 지사가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 신문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 중 일부를 살펴볼까 합니다. 집권 4년차에 이루어진 이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은 현 상황에 대입시켜서 들어봐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로만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올리면서 그 전문 링크는 따로 제가 걸어둘 테니까 인터뷰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지니님,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14일 한겨레신문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5일에는 청와대 사이트에 게시된 이 인터뷰는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두어 시간여가량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한겨레 김종구 편집국장이 진행했고, 오태규 수석 부국장, 박찬수 정치편집장, 안재승 경제편집장이 약간의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변양균 정책실장, 백종찬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윤승용 홍보수석 등 20여 명의 비서진이 배석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민주 세력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짚으셨습니다. 당시에 그건 이제 정치 공세이고 중상모략이다. 이게 확대된 것은 민주 세력 안에서 상대의 공격에 동조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정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누구와 비교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한나라당, 문민정부와 비교하자면 군사독재 잔재세력, 변절한 기회주의, 그리고 민주세력이 뭉친 지역주의 정당 아닌가? 97년에 국가경제를 부도낸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 무능론을 얘기한다면 당신들 한 일이 뭐요? 대안도 없고 정책의 실용성과 책임성도 없고 반대만 하는 근본주의 아닌가?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봐도 그때보다 국민 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가량 성장했고 올해 2만 불 들어간다. 성장률 이외의 경제지표는 다 건강하고 성적이 좋다. 민주주의 발전을 누가 했나? 인권, 원칙과 법치주의 발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사회 발전, 과거사 정리, 이거 누가 했나? 한나라당이 했나? 민주노동당이 했나? 남북 간 평화와 관계 발전도 포괄적으로 민주 세력이 다 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유엔 사무총장, 이거 다 민주정부가 한 것이다.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창작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이 꼽혔다. 한류가 생기지 않았나. 군사 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문민정부는 경제를 완전히 부도내가지고 국민의 정부에 넘겼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부도낸 정당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 부도내놓고 회사 살린 사장한테 와가지고 너 왜 회사 망하게 했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제 진보 언론도 슬슬 따라가고 나중에 열린우리당도 슬슬 따라가고 있다. 좋은 평가가 나올 리가 없다. 소위 민주진영이 취약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능하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자기의 정체성을 방어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 민주 진영의 취약함, 무능은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터뷰한 2007년에서 이제 14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그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을 내세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뭐 그뿐입니까? 뭐 정권 초기부터 코로나 시국에 이르러 더더욱 강도를 높인 뭐 기본소득론, 금융민주화 따위의 이제 아젠다를 내세운 뭐 이른바 최백운류의 정권 흔들기는 또 당 내부에서도 일부 세력의 지지로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흔들기엔 뭐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한경으로 대표되는 기성 언론과 뭐 팟캐스트, 유튜브의 이제 대한 언론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당시에 이렇게 통렬하게 짚으신 것들이 하나도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강도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 이제 질문과 반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항변은 뭐 정당한 대목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지표나 수치 등을 가지고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방어를 하다 보니까 참여정부의 성과를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이 있고 경제지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표와 다른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건 이제 한겨레 쪽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거 사실 거의 면전에 두고 비난하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뭐 자화자찬이라는 말까지 쓴 게, 아무튼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공격을 받으면 사실을 말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자화자찬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정적 공세다.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화자찬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언론이 평가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느끼면 되는 것이지 언론이 왜 자화자찬이라고 이름 붙이느냐 이거다. 그게 우리 언론의 병폐 아닌가. 그러니까 요컨대 그 정부가 긍정적인 지표들로 선방중이다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걸 자화자찬이라고 언론이 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화자찬인지 아닌지는 정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 언론을 접한 독자들이 뭐 결론을 내리라 그런 말씀인 거고, 참 이게 그 얼치기 정치평론가들이 어느 시절보다 날뛰는 요즘 다시 한번 돋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얼치기 정치평론가들은 수용자들이 판단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속적인 주입 끝에 그 발언의 수용자들은 일종의 세뇌 상태에 이르게 되죠. 뭐 속된 말로 그 뇌의탁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뭐 여러 분야에서 정보를 큐레이션하는 이런저런 평론들의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이건 이제 비단 정치평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각종 분야의 평론들이 다 그러했죠. 다양한 정보들이 쌍방향으로 유통되는 뭐 오늘날은 과거와 같은 형식의 평론은 점점 더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음악평론, 영화평론 같은 거 봐도 그렇죠. 필요한 정보들은 이미 온라인에 널려 있어가지고 뭐 검색 몇 번이면 습득할 수 있고, 평론가들의 별점보다 관객 별점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이제 과거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평론의 우위를 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정치평론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이 추론, 뭐 나아가 음모론이라는 것들입니다. 뭐 촉이 좋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죠. 얼마나 서사를 그럴싸하게 짜맞추냐 뭐 그런 영역인데, 이거는 사실 평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창작에 가깝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을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모론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인터뷰로 돌아와서 2007년 대선의 시대 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선의 쟁점이 돼야 하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그것은 정치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고 그 다음에 복지와 양극화 해소 이 세 가지다. 여기에 남북 간 평화 협력의 발전이 있다. 이 말씀들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화두는 사법 개혁 쪽에 좀 더 무게가 치우쳐져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사실 정치 언론과 사법 개혁이 따로 노는 건 아니죠.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다른 분야들은 그 개혁된 분야의 견제 속에 억지로라도 개혁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분야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언론의 개혁은 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해나갈수록 정치와 사법 권력은 부패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 이러한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 지금의 팟캐스트, 유튜브, 그 소위 말하는 대한 언론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 언론들조차 주로 정치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부패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 부패 속도를 보면 오히려 기성 언론의 타락보다 더 빠르게 부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부패라고 불러야 할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초에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사적을 취하는 게 목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패라는 말은 멀쩡했던 뭔가가 썩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애초부터 멀쩡하지 않았던 대상을 두고 이제 부패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사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놈들인데 안 그런 척 한 거니까. 지지난 주말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만한 근소한 차이로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선출이 됐죠. 네, 몇 년 전부터 조직을 다져오고 있었고 일반적인 인지도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송영길 의원을 상대로 홍영표 의원이 보인 선전은 충분히 유의미했다고 볼만합니다. 대의원 투표나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비서관이 하던 투표 결과가 일반 당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차이가 확 튀었다는 게 다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누가 더 인지도가 있었는가의 차이로 이해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론전에 있어서도 이 대한 언론들의 개입은 눈살을 찌푸릴만 했습니다. 선거 중반부터 이제 많이 나돌던 그 스크린샷 모음집이 하나 있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새날, 정치락, 시사타파, 고양이 뉴스 이 4개 유튜브 채널에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나돌던 그런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었죠. 이 4개 유튜브 채널에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우원식 의원이 각각 59%, 52%, 73%, 76%의 득표를 보였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각 채널별 투표인 숫자는 새날이 29,000명, 정치일학 5만 1,000명, 시사타파 29,000명, 고양이 뉴스 21,000명입니다. 이 4개 채널의 구독자 수는 새날이 37만 7천, 정치일학이 23만 1천, 시사타파가 46만 1천, 고양이 뉴스 21만 2천입니다. 보통 유튜브 채널의 유의미한 수익 창출 기준선을 구독자 수 1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채널은 충분히 어떤 정치 자영업자라고 말할 만한 그런 구독자 수를 가진 규모가 되는 채널들입니다.
이들 채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선거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들이 내세우는 인물들, 그 당위성이 일반 대중들 혹은 민주당원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가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저 4개 채널 뿐만이 아닙니다. 저 모든 채널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김어준과 그 아류로 크게 성장한 김용민, 이동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일반 대중들과는 다소 괴리된 그들만의 지지 세력으로 뭉친 하나의 정치 집단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한 언론으로 보이긴 하지만 기존의 언론 기능 전부를 이들이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평론 영역만이 비대하게 커져 있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론에 그치지 않고 정치자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죠. 언론 권력의 기능인 감시 비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 지시합니다. 이런 행태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인 사례라면은 근래 들어서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노린 검란 사태 때 개국본 TV의 진행자 이정원의 발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방송 구독자들을 향해서 물으라면 물고 치즈라면 치즈라 토달지 말고 라고 말한 것 그거 말이죠. 네. 검란 규탄 집회를 초기에 주최해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자 오만방자해진 끝에 뱉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결탁되어 있는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김남국의 국회 입성 같은 일들은 안 좋은 선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 생명을 지속한다면 말이죠. 이어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을 묻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민주주의 안에는 번영의 기술, 통합의 기술, 평화의 기술, 진보의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그 다수결이라는 원칙 하에 대화, 설득, 타협, 포용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언제든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개혁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곤 했는데 그건 이제 어쩌면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두고 이재명과 경기도 공공노조 위원장 및 관계자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이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부족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쇼일 수도 있으니 참석 않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노조 측은 이재명의 진심을 믿어보겠다며 참석을 했었죠. 이후 참가자들에게서 나온 참석 후기는 참담했습니다. 당초 격이 없는 자유로운 방식인 난상토론이라고 토론 전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지만 토론의 실상은 사회자를 배제하고 토론의 진행을 이재명 멋대로 해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신에게 불리한 참가자들의 발언은 멋대로 자르고 자기 할 말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자리를 만들어버렸다는 건데요.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들러리만 된 그런 삶이 됐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협상도 없다는 것이 이재명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란 자존감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런 내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 이제 만약 내 생각이 틀렸을 땐 언제든 타인의 반박을 수용할 수 있다는 포용력, 이 모든 건 그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긍정하는 자존감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과
자신이 무조건 옳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독재자의 심리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그 인터뷰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통찰력이다. 통찰력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다. 꼭 필요하다. 그래야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낡은 이념에 매달려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조적인 주장을 한다. 변화된 사실, 역사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참 뼈에 사무치는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원칙과 투명성, 공정성, 이재명에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동안 말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할 것 같은 방향으로 언제든 말을 바꿉니다. 언제는 진보를 했다가 보수라고도 하고, 중도는 허상이라고 했다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스스로를.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가 공정 경쟁하자는 말이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혐오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통일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전관 요원을 뿌리 뽑겠다면서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다 주택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가 실거주 2주택자는 허용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탄핵 불가를 말해놓고선 자신이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다는 거짓말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이 원칙이란 게 아예 없죠.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신축 아파트 옹벽이 뉴스에 이제 올랐죠. 판교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옹벽 높이는 30m이며 그 옹벽에 인접한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옹벽이 300m 정도에 걸쳐가지고 쭉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한 층을 한 2.5m에서 3m 정도로 잡으니까 이 옹벽 30m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층에서 12층 정도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공사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옹벽의 최대 높이는 15m가 한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높이의 옹벽이 세워진 이유는 성남 비행장 때문에 생긴 고도 제한으로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생기니까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파내려가서 바닥 높이를 낮춘 거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인허가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성남시장을 투명하게 해왔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훨씬 이전에 문제제기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현재 관련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그 헤드라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최초 기사에는 이재명 시장 시절 허가했다는 내용이 기사의 헤드라인에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목이 삭제됐죠. 또 공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백광현 총재랑 그 신정현 경기도 의원의 지적으로 불거진 경기도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낙하산 인사들, 이건 공정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단순히 자기 사람 꺾기, 보험 인사 그런 수준이 아니라 채용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적합한지 능력이 의심되는 자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꽂아놨죠. 지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신정현 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수건사업에 필요한 특별 조정 교부금을 신청했으나 경기도청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청에서는 신정현 의원이 마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거짓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그 신정현 의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사는 마치 신정현 의원이 일을 잘 못한 탓이라는 식의 기사로 반박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지금 신정현 의원이 다시 재반론을 그 SNS에 올려둔 상태인데, 그 재반론을 보던 기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그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농성으로 성남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교부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김어준의 팝파이스에 출연하여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께 많이 맞은 이유로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자기도 똑같이 아이들을 때려주고 싶었다는 이재명의 그 고백은 적어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자신에게 한 짓을 지금 신정현 도의원이나 조광한 남양주 시장에게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에게 있어서 권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당한 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기 위한 도구로 보입니다.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은 새로운 복지방법론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실증이 끝났고 폐기에 가까운 수순을 밟고 있는 철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동화 기술들로 인해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니 양면성을 띠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는 빈곤과 박탈감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본소득은 절대적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크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그가 통찰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자질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간적 신의가 있어야 한다.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참 결정적인 말씀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또 이재명을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 성실, 인간적 신의, 신뢰성, 따뜻한 가슴, 이재명은 그 무엇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해경공 김씨 사태를 비롯하여 이재선식에 가한 괴롭힘, 그 죽음에 대한 왜곡,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니 봉화에 내렸던 이재명 지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비추어 보면은 당신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봉화에 참여한 그 마음에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당신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아니, 도지사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정치에서 떠나 생활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저지른 죄과들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고 말이죠. 그게 당신의 참배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좀 오디오 퀄리티가 좀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서 무슨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방송하다가 갑자기 주변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녹음을 중단하고 급한 대로 여기 지금 동네 공원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